안녕하십니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8명 나왔습니다.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발 입국자 3명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감염 상황과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숙희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808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900명 후반대로 떨어졌는데 휴일과 주말 간에 검사 결과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이 800명 초반대로 떨어진 겁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87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이 서울에서 297명, 경기 188명, 인천 45명 등 수도권에서 530명이 나왔고요.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45명, 충남 35명, 부산 34명 등 총 27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57,680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서 295명이고 11명이 더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총 81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행히 80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요 감염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5일에 입소자와 종사자 6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일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39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45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복지시설은 거리 두기를 하거나 자주 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송파구의 동부구치소에서는 격리자 추적 검사 중에 8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528명입니다. 이 동부구치소 사례는 이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서울 도심집회 사례에 이어서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국은 경북 청송군의 청송교도소를 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을 하고 이들 확진자 중에 무증상 경증 수감자 400여 명 정도를 내일 이송할 예정입니다. 또 코호트 격리 중인 충북 청주의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확진자 10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105명으로 늘었고요. 충북 괴산 음성 진천군 병원 관련해서도 26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지금까지 총 214명입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제 하루 동안 2만 4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88명의 신규 확진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340명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전체 확진자의 약 9% 정도를 이 임시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3주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 달 3일 정도에 종료될 예정인데 정부는 효과를 보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숨은 감염자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영국발 입국자, 지금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입국자에게서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입국한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체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중에 지난 22일에 한국으로 입국한 3명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입국할 때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쯤에 브리핑에서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3일에 영국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남성이 그제 숨졌었는데 이 숨지기 직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고 또 이들 가족 3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방역당국은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은 오는 31일까지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과연 이렇게 걱정할 만한 거리인 것인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또 살펴보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안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어요. 네, 일단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82명입니다.
3단계 격상 기준이 800명에서 1000명 이상 사이니까 이 기준은 충족을 했고 1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현행 조치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전국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차단 노력과 유행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방역과 의료 대응 영역을 계속 확충을 해서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 근거로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졌고 예. 자택 대기하는 환자도 96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3단계로 격상하면 무엇보다 이 경제적 피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 지금 수도권 2.5단계와 전국 2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4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이번 주 일요일인 3일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상보다는 일단 3일에 맞춰서 현행 단계를 연장을 한 다음에 이 3일을 기점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럴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상태로 연말연시 방역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효과를 좀 기다려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남은 엿새 동안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장된 기간 동안 조금 달라진 수칙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패스트푸드점 관련 조치가 달라졌는데요.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시간과 관련 없이 이 아예 착석이 되지 않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서 착석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나 디저트류의 주문만 할 경우에는 착석이 금지가 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식사 메뉴를 주문할 경우에는 착석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무인 카페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을 수 없고요. 또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홀덤펍 영업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또 금융권도 거리두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은행 영업점 안에 대기 공간에 동시 출입 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은 이 은행 영업점 밖에서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줄을 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는 안 되고 또 음식 먹을 때는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긴 합니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당정청이 밝혔어요. 협의회를 열어서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내년 1월 중에 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피해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PC방이나 마트 같이 이 집합 제한을 받은 업종에는 100만 원을 더 주고 또 노래방이나 헬스장 같이 집합 금지를 받은 업종에는 200만 원씩을 더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기는 1월 초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안에 지급을 모두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원을 받게 될 대상은 580만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이 개인 택시 운전기사만 이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3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업자에게 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한해서 전기요금과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 등을 내년 1월부터 3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앞서서 정부가 발표한 바 있듯이 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 원 안팎의 소득 안정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고요.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도 또 한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모두 담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발표되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백신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당정이 나눴군요. 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해외 각국이 내년 2분기에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하니까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이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도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야당에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미 백신 스와프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이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 이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백신 조기 확보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이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이 808명이 나왔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덕분인지 아니면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좀 800명대로 내려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검사 건수가 중거하고요. 또 하나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하나는 제일 먼저가 검사 건수가 준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휴일 동안에 검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검사 건수가 하루에 거의 5만 명분을 약간 상회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800명대, 900명대 어제 오늘 이렇게 보았던 것은 검사 건수가 3만 대 부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한 2만 건이나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3일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 토, 일 연휴가 있었거든요. 네. 25일부터. 그런데 지금 검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은 검사 건수 안에 막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수, 목, 금, 토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까지 검사를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 목, 금, 토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치 800명 나오고 또 하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얘기하면서 네. 1.07로 떨어져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 다음 주에는 더 악화되면서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 주말에는 여태까지 박스권인 900에서 1100명을 상회하는 이전에 이미 1400명대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1500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 중에는 아마 다시 14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나올 그런 가능성마저도 있지 않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1.27에서 1.07로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들로 3단계로 가지 않고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이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연장을 했는데 이런 판단을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여전히 좀 이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몇 가지 좀 안 좋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30%를 육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일시적으로 1.27에서 1.07로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이 너무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좀 낙관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설 교수님이랑 방송 전에 토론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같이 걱정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번 겨울 초입의 유행 국면에서 또렷한 특징이 하루 신규 확진 환자의 70% 이상이 보통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도권 방역을 잘하면은 전국 대량 유행 같은 경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어제 확진 환자 그리고 연휴간의 확진 환자 숫자를 추이를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점점점 평탄화되고 있어요. 전국화 양상을 그렇습니다. 보이는군요. 수도권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 비수도권의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징표일 수도 있어서 이런 대목이 앞으로 연말연시 방역에서도 굉장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월 초에는 2에 육박하다가 지금 1.07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확진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절적인 요인하고 맞물려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27이냐, 1.07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겨울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미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박스권에 있다 그랬잖아요.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려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7이냐 1.07이냐라고 하더라도 내려가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급격하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스권인데 이미 이 박스권에 환자가 거의 1,000명이나 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0명일 때의 1.27에서 1.07이라는 것과 1,000명일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얘기가.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만 놓고 보면 마치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000명에서 잘못 관리가 되면 순식간에 2,000명, 3,0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지금 확진자가 이 박스권에 거의 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속적으로 매우 천천히 떨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오히려 잘못 관리가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2,000명대로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만 가지고 무언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도 단견이고 오히려 잘못 신호를 주면서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경고마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좀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1.07이 나오는 기준이 26일 09시 기준으로 1.07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6일이면 토요일인데 토요일 09시 기준인데 근데 지난주에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확인을 하려면은 26일 09시가 아니라 27일 00시로 기준을 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왜 감염 재생산 지수를 한 주를 비교하면서 또 26일 09시로 한 것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이제 대국민 브리핑을 거의 하면서 1.27에서 1.07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낙관적인 신호를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리스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루 1,000명의 환자 발생이 계속된다고 해도 의료 체계가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병상 확보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3단계 격상을 하자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자택 대기 중인 환자들의 숫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이 추세대로 조금 며칠 더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기대에는 무엇이냐면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 환자가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줄어들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루에 1,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1,000명 혹은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나오면 하루 50명에서 하루 10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 정도 후면은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쏟아지는 위중증 환자는 사실은 지금 확충한 이 중증 환자 병상으로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는 마치 지난주, 지지난주에 병상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난감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때는 병상 확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진 환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 현장의 같습니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왜냐하면 병상이 확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상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병상 숫자가 늘어난 것만큼의 중환자실 의료 인력은 여전히 허걱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 의료 인력은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한꺼번에 같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환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중환자실 병상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데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서 무조건 이 겉으로 보이는 병상 숫자만 늘어났다고 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문하는 게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은 일주일 정도 이 고비를 넘기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리두기도 3단계로 가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했는데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늘 주장하셨던 게 3단계는 가서도 안 되고 가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부 당국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무슨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제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한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정부 당국이 3단계를 가서 지금 이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확신하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3단계를 가죠. 왜냐하면은 지금 하루에 1000명씩이나 나오고 국민들 여론도 좋지 않은 데다가 지금 의료 체계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단계를 가서 확산 억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죠.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매우 명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도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이 말씀하시는 3단계는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3단계가 아니라 없는 단계인 4단계나 5단계로 가자. 그래서 짧고 굵게 하자. 이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단계나 5단계 없는 단계를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단계나 5단계 없는 단계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필수 인력, 국가적으로 필수 인력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2주 동안 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해 본들 3주째나 4주째가 되면 다시 1000명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를 가본들 또는 없는 단계인 4단계나 5단계를 가본들 이번 겨울에는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박스권에 가두어둬야 된다는 거 하고 극단적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우니까 위로 치솟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더더구나 중환자로 빠지는 것과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3단계로 못 가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가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가도 잡지 못할 거라고 하는 전문가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4단계 없는 단계를 만들어서 가기에는 오히려 너무 경제적으로 희생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정부 당국으로서는 박스권에 가두어두고 중환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저는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3단계를 짧게라도 가는 것이 좋다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3단계, 지금의 단계 3단계를 가서 혹여 잡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2월달, 3월달이 되면 다시 컴백하면서 1000명, 1500명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3단계도 정부가 애초 마련한 3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강화된 4단계. 3단계, 예. 그러니까 3단계 플러스 알파나 혹은 4단계 정도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한 걸 수도 있겠군요. 지금 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줄지 않는 환자 수도 걱정인데요.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도 나왔었는데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영국발 입국자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나올까요?
저는 뭐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국민들께서 변이 바이러스에 워낙 관심 많으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제가 연필도 들고 왔거든요. 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예. 국내하고 국내하고 세계 상황을 보면 우선 국내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5월 달 정도가 되면은 GH 유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5월 달 전에는 어떤 유형이 유행을 하느냐면은 S 그룹이라든지 V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우한에서 생긴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5월 달 정도 되면은 이태원발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GH형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GH형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산이 4배에서 10배 정도 많다. 이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614번째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째에 있는 아스파르틱 애시드라고 하는 게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게 돼요. 하나는 전파 확산이 빨리 되고 예. 전파 확산이 4배에서 10배, 그러니까 400에서 1000% 정도, 400%에서 1000% 정도나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감염시키게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훨씬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파 확산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다음에 침투도 잘 되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GH가 전 세계 코로나에 80%에서 90%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에서 메이저 폼이 되는 거죠. 이게 네. GH가. 그러면 이번에 영국에서 나온 것, 남아공에서 나온 거는 뭐냐는 거예요. GH 폼에서 추가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D614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떤 변이가 추가로 생기느냐 하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501번째에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이 아스파라긴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501번째는 수용체,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와 결합이 좀 더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확산이 70% 정도 더 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GH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4배에서 10배 정도 빠르고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를 확실히 보여줬는데 이 추가 변이 영국에서 나온 것과 남아공에서 나온 것은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결과가 없어요. 지금 다 추론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어서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될 뿐 이것이 실제로 기존의 거와 비교해서 70% 정도 확산이 잘 된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남는 거죠. 하나는 과연 이 변이가 첫째, 백신을 무력화할 것인가? 예.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람을 더 중증에 빠뜨릴 것인가? 그래서 네. 사망자를 더 많이 낼 것인가? 세 번째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기존의 바이러스는 크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폼은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병증을 좀 더 쉽게 유발한다니까 과연 그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주시죠. 그러면 백신이 과연 무용론, 그러니까 백신이 소용없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질문 전에 바이러스가 왜 변이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여쭤볼까요? 우선 하나는 예. 바이러스가 왜 변이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그림에 나갈 것 같은데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는 거는 바이러스가 무슨 뇌가 있어가지고 내가 백신을 피해야지, 내가 약을 치료제를 네. 피해야지 그렇게 해서 변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변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어렵네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화면의 제일 왼쪽 위에처럼 생겨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쪽에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는 저게 RNA라고 하는 건데요. 네. 몸체 RNA입니다. 저 몸체 RNA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 바이러스를 만드느냐 하면 저 중간 정도에 침투가 되죠. 네. 침투가 되어서 이 그 중간 그림의 밑에 중간 부위에 빨갛게 박스를 해놨잖아요. 네. 저 박스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RNA를 자기 몸체 RNA를 대량으로 만듭니다. 이때 대량으로 만들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무작위로 돌연 변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서 생기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으로 볼 때는 무작위로 돌연 변이가 생겨서 바이러스 입장으로 볼 때는 눈이 하나 없는 녀석, 코가 없는 녀석, 입이 없는 녀석, 항문이 막힌 녀석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더 잘 전파하는 녀석, 어떤 애는 더 머리가 좋은 애, 더 멋진 애 이런 애들도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멋지고 뭔가 머리가 좋은 애가 확산이 잘 되겠죠, 이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그러면은 사람 안에 들어갈 경우에 바이러스가 여러 색깔로 만들어진 변이가 생기는데 네. 저 변이 중에서 빨간 녀석이 아주 생기기도 잘 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누군가를 감염하게 되면 감염도 잘 되고 훨씬 많이 만들어지니까 다음 사람에게도 전파가 잘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색깔의 녀석은 바이러스를 잘 못 만드니까 결국은 빨간 녀석이 메이저가 되면서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GH형이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GH형이 어떤 거죠, 여태까지. 예. GH형은 확실히 저런 식으로 메이저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아공은 GH처럼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 저건 아직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GH는 확실히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에서 메이저가 되고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80에서 90%는 저 빨간색인 GH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남아공이 과연 지금처럼 되어가지고 메이저가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고. 언제쯤 우리가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나요? 이거는 한 몇 달 정도 되면 예. 정말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 이러면은 메이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GH형에서 다른 그 형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기후에 그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GH는 아까 4배에서 10배였으니까 400에서 1000% 정도 전파가 빨리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이 폼은 거의 70%가 되니까 메이저가 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거고 심지어는 메이저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우려할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좀 지켜볼 몇달 필요는 동안 좀 있다. 지켜봐야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사실은 이제 11개월간 유행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수만 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변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GH 유형의 변이입니다. 그런데 GH 유형의 변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 전파력이 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뭐 살상력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그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왔던 방역 조치들이 완전히 무력화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수만 개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S형이나 V형에서 GH 유형으로 지배적인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바뀐 걸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방역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영국이나 혹은 이스라엘 혹은 남아공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의 우리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근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는 공포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국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명확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라는 형태로 마치 대단히 무서운 괴물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의 공포를 부추긴 측면이 있고 국내 그걸 언론도 또 마찬가지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걸 또 예. 정치인들이 또 받아가지고 또 자극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까 얘기해 주신 세 가지의 화두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신이 무용지물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자료 그림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또는 극단적인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백신은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 또는 완전 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치료제는 보조 수단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 그림에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백신들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뭐 노바백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백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고 우리 몸이 여기에 반응해서 백신을 만든다는 거죠. 백신을 만들 때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항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항체는 자, 스파이크 단백질부터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은 펼쳐놓게 되면은 밑에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1270개 정도 되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아미노산이 잘게 쪼개져 가지고 잘게 쪼개진 거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의 중간처럼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여러 곳에 가서 들러붙을 수 있게 돼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빨간 위치 정도 하나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예, 지금과 같은 경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작동하는 항체만 무력화될 뿐 나머지 항체들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폴리클로날, 즉 한 개의 목표물에 대해서 다양한 항체가 복합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정도가 작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항체가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죠. 다만 치료제인 경우에 만일에 저 빨간 부위에 작동하는 치료제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변이가 저 빨간 부위에 생기게 되면 바로 바이러스는 그 치료제에 대해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일에 이거를 독감 바이러스라고 해보고 저 빨간 부위가 타미플루가 작동하는 데라고 해볼까요? 그럼 타미플루가 저 부위를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 바이러스가 저 빨간 부위에 타미플루가 작동하는 부위에 돌연변이를 시키게 되면은 타미플루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미플루 약은 그때부터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치료제가 저 빨간 부위를 공격하는데 저 빨간 부위에 돌연변이가 바이러스가 발생을 시켜가지고 치료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치료제는 역할을 못하지만 백신은 여전히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저 빨간 부분에 대한 정보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백신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이 백신은 저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은 굳이 그 변이된 부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수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주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달라붙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안에서 합성을 한 다음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다양한 항체를 유도하도록 하는 게 지금 백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려붙은 저기 Y자 모양의 수많은 항체들이 이제 몸에서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Y자 모양의 항체 한두 개가 달라붙지 못하는 정도의 변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부위에는 그 Y자 모양의 항체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와 달라붙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원리상 만들어진 백신이 이런 작은 변이로 무력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이 무력화될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 인터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선 이분들이 백신의 작동 원리나 백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백신을 직접 만들고 제조하고 개발하고 하는 개발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백신을 받아서 접종하는 분들이랑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온 이유도 워낙 많은 분들이 변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온 백신이 추가적인 어떤 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백신들이 다 작동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다가 정말로 결정적인 변이가 일어난다면 근데 그 결정적인 변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방금 그림에서 봤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모양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정도의 대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에 집어넣어 줘가지고 만들어진 항체들 자체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단기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성질을 바꿀 정도의 큰 변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인류의 심각한 재앙 예. 같은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거의 없다. 자, 교수님 어쩌죠? 그 중증 환자의 비율과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12세 이하의 병증을 유발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내일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내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셔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